새벽 5시 40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한 마을회관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차복선 씨는 올해 69이십니다. 우리 마을에서 23째 어르신들 점심을 지어 오셨습니다. 오늘은 녹두전을 부치는 날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부엌만 노랗게 밝습니다. 차복선 씨는 장을 보실 때 늘 껍질을 벗겨놓은 노란 녹두를 고르셨습니다. 불리는 시간이 짧고 갈기도 쉽고 전을 부치면 색도 곱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차복선 씨는 23년 동안 녹두에서 가장 값진 부분을 버려오셨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녹두에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 성분이 둘 있습니다.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입니다. 마른 녹두 100g에 비텍신이 약 157mg, 이소비텍신이 약 198mg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이 성분이 녹두 어디에 있는지 따로 재어봤습니다. 비텍신은 껍질의 96% 가까이, 이소비텍신은 껍질의 97% 가까이 몰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살이 아니라 껍질입니다. 녹두를 벗긴다는 건 좋은 성분을 버리고 전분만 남기는 일입니다. 차복선 씨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어르신들 드린 건 뭐였냐고요?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녹두의 효능 5가지, 이런 목록을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녹두 한 숟가락을 따라서 우리 몸속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입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위를 지나고 우리 작은 창자를 지나고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돌다가 우리 콩팥에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창자까지 갑니다. 정거장이 6곳입니다. 정거장마다 녹두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딱 한 정거장에서 녹두가 갑자기 위험한 음식으로 바뀝니다. 어디인지, 어떤 분께 위험한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입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거나 콩팥, 심장의 진단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다니시는 병원에서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5번째 정거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정거장으로 갑니다. 입과 위입니다. 제주 한림에 사시는 오필녀 씨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82살이시고 40에 넘게 물질을 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녹두죽을 큰 냄비로 끓여 냉장고에 넣어두셨습니다. 아침마다 찬 걸 그대로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명치가 조이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올라왔습니다. 녹두가 상한 줄 아셨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온도와 순서였습니다. 우리 위장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느려집니다. 위벽을 지켜주는 점액도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이 빈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 근육이 순간적으로 오그라듭니다. 우리 혈관도 같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소화액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은 들어왔는데 처리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녹두를 성질이 찬 음식이라고 한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찬 성질에 찬 온도까지 더해 빈속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거장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빈속에 차가운 녹두죽은 피하십시오. 드시려면 미지근하게 데우십시오. 손등에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찬을 조금이라도 드신 뒤에 드십시오. 이 3가지면 명치가 아플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두를 얼마나 곱게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믹서기로 아주 곱게 갈면 목 넘김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곱게 갈수록 소와 효소가 닿는 표면이 넓어집니다. 전분이 더 빨리 분해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더 빨리 오릅니다. 같은 녹두인데 형태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다르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가 괜찮으신 분은 알갱이가 반쯤 남게 성글게 가십시오. 이가 불편하신 분은 곱게 가시되 나물을 먼저 한두 젓가락 드시고 나서 죽을 드십시오. 순서만 바꿔도 차이가 납니다. 오필녀 씨는 지금 한 그릇 분량씩 나눠 두었다가 아침에 하나만 꺼내 약한 불에 데우십니다. 명치 통증은 그 뒤로 없어졌습니다. 녹두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 전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2번째 정거장입니다. 위를 통과한 녹두가 우리 작은 창자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구본상 씨는 63이십니다. 물류창고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상하차 일을 하십니다. 퇴근길에는 늘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드셨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6이 나왔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구본상 씨는 억울해 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정제된 흰 전분을 빈속에 몰아넣는 시간대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녹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우리가 먹은 전분이 잘게 잘려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자르는 일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름이 기니, 그냥 전분 가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가위가 빠르게 움직이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그런데 녹두 껍질의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 이 전분 가위의 움직임을 늦춥니다. 두 성분이 이 효소를 억제하는 정도를 측정한 연구가 202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녹두에 함께 들어있는 카테킨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위질이 느려지면 포도당이 천천히 나오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녹두는 혈당 지수가 30일 정도로 흰쌀밥의 절반 아래입니다. 식이섬유도 마른 녹두 100g에 16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머금고 부풀어 우리 창자 안에서 음식물을 감쌉니다. 그러면 전분 가위가 전분에 닿는 속도가 또 한 번 느려집니다. 정리하면 녹두는 우리 몸에서 두 가지로 동시에 혈당을 붙잡습니다. 껍질 성분이 효소를 늦추고 식이섬유가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구본상 씨는 새벽 퇴근길에 편의점 대신 주말에 끓여 나눠둔 녹두죽을 이분 데워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석 달 뒤 공복 혈당이 106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녹두 하나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편의점을 끄는 것, 자기 전 폭식이 사라진 것이 같이 작용했습니다. 다만 시작이 녹두 한 그릇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바꾸기 쉬운 것 하나를 먼저 바꾸는 것, 이게 우리 나이대에는 가장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무엇부터 드시나요? 국물부터 드시나요? 밥부터 드시나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순서가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핏속입니다. 녹두 이야기를 오래 들어오신 분도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거장은 우리 핏속입니다. 작은 창자를 지난 포도당이 이제 피를 타고 온몸을 돕니다. 여기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 독소입니다. 아마 낯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나이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설명을 부엌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설탕물을 프라이팬에 붓고 약한 불에 오래 두면 갈색으로 변하다가 결국 바닥에 눌어붙습니다. 그 누른 자국,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안 떨어지죠. 우리 몸속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속도가 훨씬 느릴 뿐입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오래 높게 떠 있으면 그 포도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은 자리는 변형되고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당 독소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어디에 눌어붙느냐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무는 단백질일수록 잘 눌어붙습니다. 우리 혈관벽에 콜라겐, 눈 속 수정체, 우리 콩팥에서 피를 거르는 얇은 막 발끝까지 내려가는 가느다란 신경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당뇨 합병증이 하필 눈발 콩팥에 오는지요? 혈당이 높다는 건 그냥 숫자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쪽에서 눌어붙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대구 달성에서 30년째 떡집을 하시는 진말녀 씨는 71살이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5해가 되었습니다. 혈당은 약으로 그럭저럭 잡혔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양말을 신어도 안 신은 것 같고 뜨거운 방바닥을 밟아도 뜨거운 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발끝이 저려 잠을 설치셨습니다. 진말녀 씨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아닙니다. 오래 눌어붙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녹두, 검은콩, 대두, 동부 네 가지 추출물을 같은 조건에 놓고 당독소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비교한 실험이 있습니다. 녹두가 가장 강하게 막았습니다. 성분을 분리해 봤더니 나온 것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비텍신과 이소비텍신이었습니다.
실험 조건에서 두 성분 모두 당독소 생성을 85%가 넘게 막았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험관 안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사람이 녹두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똑같이 85%가 막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녹두 껍질 성분이 이 눌어붙는 반응을 늦추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 여러 연구가 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용적인 이야기가 하나 붙습니다. 당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리 방법도 만듭니다. 기름에 튀기고 센 불에 노릇하게 구울수록 많이 생깁니다. 반대로 삶고 찌면 훨씬 적게 생깁니다. 같은 재료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두를 삶아서 죽으로 드시는 방식은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재료 자체가 눌어붙음을 늦추고 조리법도 당독소를 덜 만드는 쪽이니까요. 반대로 녹두전을 기름에 아주 바싹 붙이면 그 이점이 줄어듭니다. 태우지 마십시오. 생선도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말년 씨는 요즘 떡지미를 시작하기 전에 녹두죽 한 그릇을 데워 드십니다. 발 저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신경은 회복이 아주 느립니다. 다만 석 달쯤 지나 밤에 절여서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당독소라는 말을 알고 나니 튀김을 손에서 놓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우리 손을 바꿉니다. 자, 네 번째 정거장으로 갑니다. 우리 혈관과 심장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담즙산을 데리고 나갑니다. 담즙산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기름때를 녹이는 세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간이 만들어 창자로 보내고 다 쓰고 나면 다시 흡수되어 재활용됩니다. 그런데 녹두의 식이섬유가 창자 안에서 이 담즙산을 붙잡습니다. 붙잡힌 담즙산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간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즙산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콜레스테롤입니다. 간이 피 속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쓰니 피 속 콜레스테롤이 줄어듭니다. 우리 혈관을 청소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확히는 청소가 아니라 재료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석 달은 꾸준히 하셔야 숫자가 움직입니다. 둘째,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마른 녹두 100g에 칼륨이 1246mg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189mg입니다. 둘 다 상당히 넉넉한 편입니다. 우리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된장국, 김치, 젓갈, 장아찌, 나트륨은 넘치고 칼륨은 모자랍니다. 칼륨은 우리 몸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도록 돕고 우리 혈관벽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칼륨이 넉넉하면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혈압에 주는 충격이 덜합니다. 셋째, 요건 조금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녹두 단백질 자체가 혈압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압을 올리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혈압약 중에 이 효소를 막는 약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녹두 단백질을 잘게 자르면 그 조각 중 일부가 이 스위치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실제로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다만 그 실험은 녹두죽을 먹인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잘게 자른 단백질을 쓴 겁니다. 녹두가 혈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녹두를 먹는다고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짠! 국물을 즐기시고 저녁이면 발등이 부어 신발끈을 풀어야 하는 분들께 녹두밥이 도움이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녁밥 지으실 때 쌀 2컵에 불린 녹두 반 컵만 섞으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면 칼륨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녹두를 많이 먹어야겠구나 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다음 정거장에서 그 생각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방금 칭찬한 그 칼륨이 어떤 분들께는 가장 위험한 성분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5번째 정거장은 콩팥입니다. 우리 콩팥은 주먹만 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피를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남는 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을 내보내는 일, 그 9할 이상을 우리 콩팥이 합니다. 다른 길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콩팥이 예전 같지 않으면 들어온 칼륨이 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칼륨은 우리 심장 근육이 뛰는 신호에 직접 관여합니다. 피 속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박동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조금 기운이 없다, 속이 메스꺼린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다 검사에서 발견되거나 더 나쁘게는 심장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숫자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마른 녹두 100g에 칼륨이 1246mg이라고 말씀드렸죠. 앞 정거장에서는 이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에는 보통 마른 녹두를 30에서 40g쯤 씁니다. 칼륨으로 치면 400mg 안팎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그릇이면 800mg에 가까워집니다. 녹두 하나만으로요. 콩팥이 튼튼하신 분께는 이게 축복입니다. 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녹두를 일상적으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다니시는 곳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콩팥이 멀쩡한데도 칼륨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드시는 약 때문입니다. 혈압약 중에 아주 널리 쓰이는 종류가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신호를 중간에서 끊어주는 약입니다. 효과도 좋고 콩팥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어 많이 처방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라는 신호도 함께 약하게 만듭니다. 이뇨제 중에도 소변은 늘리면서 칼륨은 붙잡아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이 칼륨 많은 음식을 갑자기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양은 늘었는데 내보내는 문은 좁아진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염 소금입니다. 나트륨 줄인 소금으로 바꾸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을 뺀 자리에 대개 칼륨이 들어갑니다. 봉지 뒷면 성분표에 염화칼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사시는 염기태 씨 이야기입니다. 74시시고 딸기 하우스를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신 지 8년 되셨습니다. 작년에 아드님이 좋은 거라며 저염소금을 사다 드렸고 비슷한 시기에 녹두죽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겁니다. 칼륨을 붙잡는 약, 칼륨이 든 소금, 칼륨이 많은 곡식. 정기검사에서 피 속 칼륨이 기준선을 넘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기운이 좀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소금을 원래대로 바꾸고 녹두는 하루 한 번 양을 줄여 드시는 것으로 정리하셨습니다. 2달 뒤 수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염기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그게 문제일 줄은 몰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 3가지가 겹치면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 3가지만 여쭤보십시오. 첫째, 제 콩팥 여과 수치가 지금 얼마입니까? 둘째, 제가 먹는 약 중에 피 속 칼륨을 올릴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셋째, 콩이나 감자 같은 칼륨 많은 음식을 하루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됩니까? 이 3마디면 충분합니다. 약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칼륨을 줄여야 하는 분께 쓰는 조리법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녹두를 충분히 불린 뒤 그 물을 버리고 새 물에 삶으십시오. 삶은 찬물도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끓이십시오. 칼륨은 물에 잘 녹아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다만 껍질에 좋은 성분도 일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칼륨을 줄여야 하는 분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리법이 검사와 상담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자,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큰 창자입니다.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지 못한 것들이 여기로 내려옵니다. 녹두에서는 식이섬유와 소화되지 않은 전분이 내려옵니다. 전분인데 왜 소화가 안 되느냐고요? 녹두 전분 중에는 소화 효소가 잘 자르지 못하는 형태가 섞여 있습니다. 이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큰 창자까지 그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사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균들이 이걸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을 큰 창자 벽에 세포들이 직접 에너지로 씁니다. 장벽이 튼튼해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만 늘리고 물을 안 드시면 오히려 더 막힙니다. 그런데 콩을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찬다는 분들, 속이 부글부글하고 방귀가 잦아진다는 분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래서 콩이 몸에 안 맞는다며 아예 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끊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고 그 원인을
부엌에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하나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녹두가 뼈에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녹두에 칼슘, 철분, 아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들어있는 것과 몸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씨앗에는 피트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싹을 틔울 때 쓰려고 미리 저장해둔 형태입니다. 이 피트산이 칼슘, 철, 아연을 꽉 붙잡습니다. 붙잡힌 미네랄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마른 녹두의 피트산이 무게로 1.88%쯤 됩니다. 그런데 물에 불려 싹을 틔우면 나흘 만에 0.33%까지 떨어집니다. 발화 과정에서 30에서 60%가 분해된다는 보고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뼈만큼 겁나는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녹두가 뼈에 좋다는 말은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냥 삶아 드시면 미네랄의 상당 부분은 지나쳐 갑니다. 불리고 싹을 틔워야 그 말이 완성됩니다. 충남 홍성에서 혼자 텃밭을 가꾸시는 양수님 씨는 77이십니다. 뼈에 좋다니까 몇 해 동안 녹두를 삶아 드셨는데 골밀도 검사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억울해 하실 일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녹두를 약처럼 드시는 부엌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단계인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실험이 있습니다. 녹두를 삶기, 압력솥, 볶기, 싹 틔운 뒤 찌기로 나누고 다시 보관 온도를 나눠 저항성 전분과 혈당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조합이 무엇이었을까요? 싹을 틔운 뒤 쪄서 사도의 냉장실에 하루 두었던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가장 많았고 혈당 지수는 26대로 가장 낮았습니다. 갓 만들어 뜨거울 때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껍질 있는 통녹두를 씻어서 물에 담그십시오.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그 물은 버리십시오. 이 물에 피트산과 가스를 만드는 당이 상당량 녹아나와 있습니다. 둘째, 물기를 빼고 소쿠리에 담아 젖은 면포를 덮으십시오. 하루에서 이틀이면 하얀 싹이 삐죽 나옵니다. 하루 2~3번 물로 헹궈 주십시오. 여름에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냄새가 이상하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셋째, 삶지 말고 찌십시오. 찜기에 올려서 20분쯤이면 됩니다. 삶으면 좋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넷째, 다 쪄지면 식혀서 냉장실에 하룻밤 두십시오.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이 하룻밤이 전분의 구조를 바꿉니다. 다섯째, 드실 때는 살짝만 데우십시오. 펄펄 끓이면 애써 만든 저항성 전분이 다시 풀립니다. 손등에 따뜻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3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미네랄이 흡수되고 혈당이 완만해지고 배에 가스가 덜 찹니다. 콩만 먹으면 배가 부글거린다라고 하신 분들 이 순서대로 해보십시오. 강원도 삼척의 노금자 씨는 71이시고 3년째 남편분 병간호를 하십니다. 본인 몸 챙길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번 불리고 싹을 틔워쪄서 한 끼 분량씩 나눠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평일에는 꺼내 데우기만 하십니다. 바쁘신 분일수록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싹 틔운 녹두, 결국 숙주나물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숙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채소입니다. 녹두가 싹을 틔우는 동안 비타민C가 크게 늘어납니다. 새싹 한 접시면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가량을 채웁니다. 마른 녹두 상태에서는 어림도 없는 양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총 폴리페놀이 4배 반, 플라보노이드가 6배 반, 전체 항산화력은 6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측정 결과가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표정임 씨는 숙주를 값싼 재료로만 여기다가 지금은 매일 한 접시씩 드십니다. 숙주는 오래 데치면 안 됩니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래 데치면 비타민C가 빠져나갑니다. 쉽게 상하는 채소이니 여름에는 사온 드십시오. 여러분, 이제 짝꿍 이야기를 정거장별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 위입니다. 여기는 생강이 짝입니다. 녹두의 찬 기운이 부담스러우신 분, 손발이 늘 차신 분은 죽 끓이실 때 생강 2쪽을 넣으십시오. 속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 정거장 혈관입니다. 여기는 마늘이 짝입니다.
녹두가 다 익은 뒤에 다진 마늘을 넣고 5분만 더 끓이십시오. 처음부터 넣으면 좋은 성분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근육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녹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녹두전을 부치실 때 다진 돼지고기를 조금 넣으시거나 죽에 계란을 하나 풀어 넣으십시오. 우리 나이에 근육은 곧 다리 힘이고 다리 힘은 곧 자립입니다. 자식들 손 빌리지 않고 우리 발로 다니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읍마을회관 우리 부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복선 씨는 이제 깐 녹두를 사지 않으십니다. 토요일 저녁에 한 대야 불려놓고 일요일에 싹을 틔워서 월요일에 쪄서 나눠 담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엔 색이 왜 이렇게 거뭇하냐고 하셨답니다. 지금은 이게 진짜라고들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 번만 되짚겠습니다. 위에서는 온도와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찬 것을 빈속에 넣지 마십시오. 작은 창자에서는 껍질 성분이 전분 가위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 안 됩니다. 피 속에서는 당독소가 눌어붙고 있었습니다. 튀기고 태우는 조리를 줄이십시오. 혈관에서는 식이섬유가 담즙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석 달은 꾸준히 하셔야 숫자가 움직입니다. 콩팥에서는 방향이 갈렸습니다. 약 봉투를 확인하십시오. 큰 창자에서는 저항성 전분이 좋은 균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식혀두었다가 살짝 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6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2가지만 하십시오. 하나, 장 보실 때 껍질 벗긴 노란 녹두 말고 껍질 있는 통녹두를 고르십시오. 값도 되게 더 쌉니다. 둘,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다음 진료 때 약 봉투를 들고 가서 아까 그 3마디를 여쭤보십시오. 제 콩팥 수치가 얼마인지, 칼륨 올리는 약이 있는지, 콩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이 2가지면 오늘 영상 값은 다 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한 정거장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혹시 우리 집 어르신도 혈압약 드시는데 저염소금 쓰시는데 하고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댓글에는 댁에서 녹두를 어떻게 드시는지 적어주십시오. 이런 건 우리끼리 나누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도 배우겠습니다. 오늘 걸어본 6정거장, 부엌에서 딱 한 정거장만 바꿔보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또 뵙겠습니다.